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S&P 500에 맞아. 100% 넣어라. 왜 다른 거 고민하냐. 이거 하면은 뭐 리밸런싱 할 것도 없고 맞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넣으면 무조건 좋을 거거든요. 너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지 뭐. 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전부터 추천드리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만 하지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뭘 하면 좋냐, 뭘 투자하면 좋냐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인덱스를 해라. 저는 진짜로 인덱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냥 일반인들은. 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S&P 500에 100% 넣어라. 왜 다른 거 고민하냐. 이거 하면은 뭐 리밸런싱 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넣으면 무조건 좋을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계속 네. 상향인 거 분명하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좀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심심하게. 그래서 이제 개별주를 하고 싶다라고 앵앵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10년 전부터 제가 추천했던 게 구글 반 아마존 반을 항상 10년 전부터 추천을 했고요. 그 1등주들만 해.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너무 비싸지 않냐. 10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추천할 때마다. 맞다. 네, PR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거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도 사라. 괜찮다. 이게 비싸면 딴 거 다 비싸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작년까지 저는 항상 구글 반 아마존 반을 고집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크게 미스가 생긴 게 작년에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조스가 그만뒀어요. 분명 또 대표이사. 네, 제가 이제 아까 대표의 그러니까 스피릿 에어라인 이후에 이제 경영진이 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커졌는데 사실 그 아마존은 특히나 약간 제프 베조스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나간 게 악영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좀 봐온 결과 뭐 지금 새로운 대표인 앤디 제시도 분명히 좋은 대표지만 제프 베조스 정도는 아니다. 제프 베조스가 생각하는 정말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제 아마존 반, 구글 반을 추천하지 않고요. 구글은 이제 똑같이 너무 좋으니까 구글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 반, 넷플릭스 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그래서 아마존을 대체할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게다가 이제 전 이제 이걸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리서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리서치 없이 이름만 들었을 때 뭐 하는지 다 아는 회사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성장하고 점유율도 높아질 그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 구글 아마존이었고 지금은 구글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구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거다. 구글은 뭐 너무 당연하죠. 구글은 뭐 전 세계의 서치를 다 잡고 있고요. 휴대폰을 다 잡고 있고요. 휴대폰에 있는 검색도 잡고 있어요. 애플의 검색도 매년 수조의 돈을 주면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을 볼 때 사실 이 기업에 여러 경쟁력이 있는데 되게 많은 경쟁력들은 한두 개의 핵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만 좀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글은 그 핵심은 이 검색과 유튜브 이 두 개 이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개는 과거에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구글의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유튜브의 점유율은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사실 구글을 저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 검색과 유튜브에서 버는 돈을 기반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흑자는 아니겠지만 버는 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재무제표와 밸류에이션에 저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년 동안 안 돼 왔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바꿀 만한 그런 획기적인 게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산업들만 엄청 큰 산업인데 대항마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하는 것마저도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구글이 하고 있는 검색과 유튜브는 대항마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너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검색은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제 검색의 대항마가 있고 그들과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있고 그 셋을 같이 보기에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검색을 먹고 있기 때문에 대항마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네. 그럼 이제 넷플릭스는 결정하신 이유는? 넷플릭스도 이렇게 핵심 경쟁력을 하나로 말해보자면 보통 이제 IT 기업들은 유저 수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IT 기업에서 얘기하는 유저 수들은 다 공짜 유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카카오톡 유저 수다라고 하면 공짜로 쓰는 유저 수, 뭐 게임 유저 수, 다 공짜로 쓰는 유저 수들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의 유저 수는 돈을 주는 유저 수예요. 돈을 주지 않는데 매달 돈을 내지 않는데 유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글로벌로 1위고 이거를 넷플릭스를 대항할 수 있는 회사가 기껏해야 디즈니 정도다. 디즈니. 근데 그렇죠. 이 컨텐츠 비즈니스 자체는 사실 승자 독식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롱테일이 존재하는 비즈니스인데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1위고 2위가 그나마 디즈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화와 TV 산업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사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경영진 쪽으로 들어가자면 넷플릭스는 경영 구조가 사실 너무 합리적이에요. 사실 다른 회사들처럼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미디에이팅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바텀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되게 린하게, 되게 가볍게 잘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경쟁사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안정적인 구조다. 산업 구조도 너무 안정적인데 여기서 압도적인 1등이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익이 사실은 싸게 뭐 5개까지 볼 수 있잖아요. 아이디가 5개가 막. 그죠. 말씀하신 게 보니까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넷플릭스의 수익 모델은 현재 있는 그 월 고정 모델에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게 예를 들면 여러 명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조차 사실 처음부터 정관에는 막혀져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 모델로 이어지게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그거를 되게 거부감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나라별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텀업의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탑다운의 의사결정이라면 딱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리는 그 방향대로 주요 나라를 딱딱 장악하면서 들어갈 텐데 여기는 이제 바텀업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보니까 영향이 되게 덜할 만한 데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저는 이 금액 자체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그 넷플릭스의 평균 가격에서 미국과 뭐 한국이나 이런 데들은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인도나 이런 쪽으로 보면요 엄청 낮아요. 그리고 거기는 더 낮추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미국에서는 가격을 높였지만 인도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고요.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올리는 거예요. 야. 미국은 이미 경쟁력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지. 올리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경쟁 구도에 있는 데서는 경쟁력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평균 가격은 이 모든 거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여기서도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고요.
이게 다른 산업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 적용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작년에 이 코로나 시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뮬란을 개봉할 때 했던 방법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건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라고 그 넷플릭스의 경쟁 서비스를 디즈니에서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유료로 월 구독으로 돈을 내고 보는 건데 네. 그 가입자들이 유료로 돈을 내는 가입자들이 뮬란을 남들보다 일찍 보기 위해선 돈을 더 많이 내야 됐거든요. 그것도 구독료의 몇 배로. 구독료가 7만 원인데, 구독료가 월에 7천 원인데, 이걸 보려면 3만 원을 내야 됐어요. 근데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웹툰으로 보면 미리 보기잖아요. 이 미리 보기의 모델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된다라고 이미 검증이 됐고요. 넷플릭스는 아직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디즈니도, 디즈니에는 디즈니 플러스 말고 훌루라는 서비스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훌루라는 서비스는 그 가격 정책이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월 구독료만 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월 구독료가 그거의 반값에 가까운데, 광고를 보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광고를 봐야 되는 유튜브처럼? 거죠. 네. 광고를 보면서 구독료를 깎아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여기에 광고를 붙인다면 저는 또 충분히 수익 모델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 정액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고정돼 있다라는 편견은 사실 저는 엄청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이상,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끊지 못한 이상,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렇죠. 5가지가 넘잖아요. 맞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고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디폴트 앱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끊기가 가격을 높여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어디 올려도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도 주말에 뭐 집에 가면 넷플릭스부터 뭐 한 프로를 보는 거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주말에는 시간 때우거나 뭐 차에서나 뭐 그러니까요. 꼭 하여튼 넷플릭스를 시간 때울 때 항상 넷플릭스를 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이제 가입했다 빠졌다가 되게 자유로운 서비스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 안에도 넷플릭스는 그냥 가져가거든요. 넷플릭스는 그냥 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를 반복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넷플릭스의 되게 똘똘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넷플릭스가 경쟁자가 없을 때부터 이렇게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넷플릭스는 엄청난 컨텐츠를 쌓아왔고 경쟁사는 이제 컨텐츠를 쌓고 있는데 체리피커들이 언제든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해지를 한다면 이렇게 컨텐츠가 많은 넷플릭스를 해지할 것이냐 아니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왓챠나 웨이브를 해지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사실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신규 경쟁사들은 가입했다 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그게 남들보다 되게 어려워지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엄청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혹하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성이 확실히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진짜 가격을 증가하더라도 저는 안 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그리고 사실 컨텐츠도 이렇게 많은 돈의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더 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월 구독자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제작할 것도 더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네, 컨텐츠의 수급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컨텐츠에서도 진짜 부익부 빈익빈에서 넷플릭스가 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선순환 구조가 지금 딱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진짜 10년, 20년 봤을 때 우상향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재무 분석 이런 게 뭐 차트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기업의 스토리를 이제 간파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보면 차트 분석, 재무 분석에만 너무 신경 쓰는데 네, 그죠. 이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정답인데. 맞습니다. 그걸 잘 사람들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의외로. 참고로 저는 차트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볼 필요가 없네요. 네, 사고 팔 때조차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이게 흠슬라가 이거 참 테슬라, 아, 그죠. 테슬라, 천슬라, 요즘 아. 또 다시 천슬라를 회복했던데, 그러니까요. 뭐, 액면 분할 때문에 회복한 건지, 뭐,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두 번째로 올린 영상이 테슬라였거든요. 그만큼 저는 원래 테슬라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사실 그 당시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네. 너무 빨리 팔았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원래 좀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빨리 파셨어요? 근데 빨리 판 게 어쨌든 수익률은 되게 좋게 팔았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네, 올랐죠. 근데 저는 테슬라의 밸류,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방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팔고 나서 회사가 점점 더 좋아졌을 때 다시 영입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자주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 진짜 두말할 나위 없고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냐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그렇다고 또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사실 어느 순간 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DCF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을 합당화시키려면 너무 긍정적인 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도대체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돼야 이 밸류에이션을 합당화 시킬 수 있을 거지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자주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뭐 100년 돼야지 원금해서 하는 뭐 PER로 따졌을 때. 그죠? PR로 따졌을 때 그렇죠. 네. 혹시 뭐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한 4가지 방법 뭐 있나요? 네. 사실 뭐 이게 제가 막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저는 투자를 할 때 그냥 어떤 기준이나 그런 방식 같은 거는 없어요. 네네. 그냥 마음에 들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개인 성향상 정량적인 것보단 정성적인 거에 가까운데, 이제 굳이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특징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쟁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경쟁, 그렇게 거의 독과점적인 것. 네, 진짜 얘기되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사실 너무 이 경쟁의 승자가 누군지를 외부에서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리서치가 정말 딥하게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또 제가 리서치를 또 그렇게까지 깊게 하는 편은 또 아니라서 리서치의 깊이를 얕게 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사실 경쟁이 없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조금 더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이 없는 회사를 조금 더 선호했고요, 항상. 근데 이게 또 그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이 기업에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사실 피터 린치나 이런 책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다. 이런 기업을 잡으면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파도가 뒤에서 치는 게 훨씬 낫다. 네, 저희같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거를 이기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이거예요. 리서치를 얕게 하면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래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야 거기에서 운이라도 좋아서 이 회사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진짜 잘해야 될 때,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땐 운 좋아서라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꼭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좋네요. 예. 근데 이제 가끔씩 이 경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경쟁이 없는 회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구글이 경쟁이 없다, 검색과 유튜브가 경쟁이 없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구글은 창업 이후에 엄청난 경쟁에 직면했었거든요. 시작부터 경쟁이었고, 중간에도 뭐 빙부터 시작해서 더덕고에서 전 세계에서 검색에서 뛰어들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그걸 다 방어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뭐 틱톡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경쟁사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 내부적인 경쟁력이 결국 이런 B2C,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에서는 브랜드 가치로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맞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 센 기업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런 경쟁의 우위를 잘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엄청 세지만 커피 맛을 봤을 땐 좀 남들보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고 뭘 잘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잘 모르지만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세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는 잘하고 있는 거야. 구글도 유튜브도 뭔가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리서치 해볼 때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센 기업들은 진짜로 뭔가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얕게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투자하기엔 경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걸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얕을 수가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